안녕하세요. 강연을 맡게 된 이찬희입니다. 오늘 강연할 주제는 제4강 한국적인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요, 우리 제1강의 개항기의 우리 역사에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오래되고 전통과 문화가 깊어서 쉽게 강압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지킬 것은 좀 지켜주고 약속은 지키고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말고 좀 부드러운 방식으로 통치를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그 말처럼 우리나라의 그 오래된 전통과 역사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사상도 있지만 이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이 아름다움이 표현된 예술작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이 표현된 이 예술작품들, 예술작품으로 표현된 우리나라의 어떤 아름다움의 정신이 우리나라의 전통과 역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한국적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한국적인 것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항할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한국의 정체성이나 한국적인 것이 없었다면 그냥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여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괴롭힘을 받아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때문만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결국 정체성과 우리의 전통 때문에 일제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어떤 정신과 문화의 중요한 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개항기의 한국 근현대 역사라는 취지에 따라서 우리 한국적인 아름다움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름다움에 대해서 대략 얘기하자면요, 이 모나리자 그림을 넣었는데요, 아름다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듯이 진이 사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쾌와 불쾌의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주관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모나리자가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별로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서양 사람, 그 당시 르네상스의 서양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울 수 있었겠지만 문인화를 주로 그렸던 동양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란 인간의 세계관과 관련된 주관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개항기에 있어서도 서구 문명은 근대가 마치 진위의 문제, 그러니까 근대 서구 문명은 옳은 것이고 발달된 것이고 발전된 것이고 맞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동양 특히 조선의 문명은 그 열등한 것이고 틀린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양만의 고유한 가치를 가진 것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예술작품들, 미술품들, 유물들 이런 것들은 서양 문명에 비교했을 때, 서양 근대 문명에 비교했을 때 전혀 열등하거나 한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술작품에 대해서 예술작품에 담긴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학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근대 문명이 과학기술에 있어서는 발달했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술작품은 어떤 시대 정신이나 민족 정신이 반영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한국미에 대한 앞선 규정들이 있습니다. 요 대표적인 석굴암의 본전불상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우리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색채를 꼭 배제하더라도요, 어떤 요 선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런 절묘한 그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리나라 아름다움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국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선구적으로 이제 연구한 사람이 이제 오히려 일본 사람입니다.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분인데요. 되게 한국에 대해서 애정이 많았습니다. 일제시대 사람인데도. 그래서 한국 미술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한중일 미술품에 대해서 나름의 규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형태에서 의지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대륙이기 때문에 대륙 안에는 그 대지의 형태에 의해서 안착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침략이 없고 되게 그 섬나라 안에서 즐겁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밝은 색채, 즐거움이 이제 표현됐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한국은 반도이기 때문에 서방에서 침략을 많이 받고 고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슬픔이 이런 선에서 되게 슬픔들이 나타났다고 보았습니다. 나름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고구려의 고운벽화 같은 데서 보는 되게 웅대한 기상과 용맹한 기상도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술작품들이 다 비만 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나기 무네요시의 입장이 비록 어떤 애정을 담고 있고 연민을 담고 있지만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좀 나약한 시선에서 바라본 거 아닌가, 아니면 우리나라 예술작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 예술작품에 대해서 위대한 조율성과 섬세한 감정으로 중용을 지켰다. 또 너무 고요함이나 너무 정적이나 너무 과장이나 빠지지 않는 정제된 형식미를 가졌다. 오히려 중국미는 과장과 왜곡이 있고, 덩치가 크잖아요. 덩치가 크니까 화려하고 과장과 왜곡이 있죠. 일본은 감정에 차 있고 틀에 박혀 있다. 아기자기한 대신에 너무 똑같은 모양들이 유형들이 비슷하고요. 고유섭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예술품을 무기교의 기교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교만 있으면 화려하기만 하잖아요. 근데 기교가 없는 듯 기교가 있어요. 이거는 기교를 부렸는데도 기교를 부린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되게 절묘한 거죠.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또 무계획의 계획, 또 비정제성, 그러니까 틀에 박히지 않은 거죠. 비정제성은. 또 무관심성, 되게 초월적이고 관조적인 것. 또 구수한 큰맛. 구수하지 않은, 그냥 큰맛이기만 한 것은 되게 자신을 과시하고 화려하기만 한 것인데 겉멋만 들은 것이죠. 그런데 구수하기 때문에 앞서 무기교의 기호처럼 큰 맛이 되게 절묘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또 최순우라는 분은 중국미는 권위적인 형식, 또 장중미, 또 일본미는 상냥하고 경쾌함, 간지러움, 또 한국미는 소박과 정숙, 아치, 의젓한 아름다움, 풍류적이고 문적인 아치,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보면 여러분들의 평가가 표현은 좀 다르지만 다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분이 있어요. 김원영이란 분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자아의 배제, 아의 배제나 미추를 인식하기 이전, 미추의 세계를 완전히 이탈, 되게 초월적으로 봤고요. 초월적인 자연주의로 봤고요. 단지 자연만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요한이라는 분은 무당이죠. 여러분 무당이 춤추고 제사 지내는 거, 기도하는 거 보셨나요? 거기 보면 옷도 있고 색채감이 있잖아요. 또 춤에서도 어떤 아름다움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음향미와 불교의 조형미, 불교, 유교, 도교가 무교와 이 전통 종교들이 다 조화롭고 결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각 민족의 문화의지를 최강진 선생님이 한국의 미학이라는 책에서 표로 잘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 강연에서 이 최강진 선생님의 어떤 이런 분류들을 되게 수용해서 제가 볼 때는 되게 잘 표현하신 것 같고요. 요거를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 서양은 분화, 중국은 동화, 일본은 응축, 한국은 접화라고 이 문화의 특성을 구분했습니다. 서양의 분화를 먼저 볼까요? 자, 각 문화의 문화의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현 선생님은 서양은 분화의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술사조가 계속 새로운 형태의 예술사조로 분화돼가는 과정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런 분화 과정에서 되게 성장이 일어납니다. 요 도식을 보시면 처음에 어떤 A라는 문화가 A와 B라는 문화로 분화되다 보니까 되게 풍부해지고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의 분화라는 문화는 성장하고 되게 자율문화입니다. 각각이 분리되기 때문에 독자성을 가지는 거죠. 자율성을 가집니다. 중국의 문화의지는
동화라고 보았습니다. 동화이기 때문에 포용력이 있고 융합적입니다. 이거 보시면 A하고 B 문화가 있으면은 서로 결합하되 그 A 안에 포용시키는 거죠. 같은 A로요. 일본은 응축 문화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화는 단합적인 작용을 하고요. 문화의 특징은 이제 조직 문화라서 A와 B의 문화가 있으면 A, B 문화가 아예 이제 결합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접하라고 해서 접하는 그러니까 접촉한다는 거죠. 접촉해서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치현 선생님의 그 신라시대 고은 최치현 선생님의 날랑비 서문에 있는 접하군생이라는 표현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것은 상생의 작용을 하고 서로 살아있게 하는 작용을 하고 혼합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A와 B의 문화가 결합되면은 한쪽에 동화되거나 응축되는 게 아니라, 아니 분화되는 게 아니라 C라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표가 이 서양과 한중일의 이 문화의 특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 국기를 보시면 동화의지가 되게 잘 보이시나요? 이 중심이 있고 중심별이 있고 이 작은 별 4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중화주의에 의해서 중국이 중심나라고 중국의 한족이 중심나라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이제 조공국가였겠죠. 아니면 한족이 중심이고 다른 변방의 오랑캐 국가들은 주변의 나라들이고요. 이것을 다 동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바깥으로 뻗쳐서 동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것을 좀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중국의 오성기가요. 일본의 일장기는 딱 빨간색 동그라미 하나만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합쳐버리는 거죠. 단합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조공국가로 지배는 아니죠. 중국은 우리나라를 신하의 나라로 여겼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는 두었어요. 자율성은 인정하고요. 근데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내선일체라고 해서 일제시대에 완전히 지배하려고 했죠. 이런 면에서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차이를 보이는 것에도 이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접하이지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태극기에서도 접하이지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양과 음이 서로 접하면서도 각자의 그 개성을 살려주고 또 다른 주변 요소들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태극기, 요거는 하늘과 땅이고 이거는 물과 불이죠. 여러 요소들이 서로 어울려서 조화롭게 이루고 있죠. 근데 다만 이 최강 선생님은 접하이지를 태극기로 사례를 드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삼태극 이것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최강 선생님도 이 마지막에 보시면 동화 응축이 A와 B의 이항 사이의 통합인데 반해서 접하 이 C라는 새로운 항이 생성되면서 삼항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거든요. 이 삼항이라고 했을 때는 이항이 아닌 삼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삼항이 되려면은 이렇게 음과 양이 두 개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음과 양과 뭐라고 부를지는 좀 모르겠지만요. 뭐 예전에 이제 어떤 책에는 태극과 무극과 환극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기도 해요. 이 삼태극을. 이 세 가지가 어울려져 있어야 더 조화의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설사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쪽에 우위가 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삼태극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보시면 어느 누구도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없잖아요. 다 동등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런 사망적인 관계가 되게 접하의 의지를 말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 민족의 미학을 좀 비교한 것을 보시면요. 이것도 최강재 선생님의 정리하신 겁니다. 이 서양은 분화의지가 이 미추의 분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물 안에서 아름다움과 추함을 분리해서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으로 미적 주체가 인간 중심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동화의지에서 천일합일이 이루어지되 하늘이 인간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천이라는 우주 중심적이죠. 일본은 응축의지가 물화일체로 나타나서 물과 아가 1차 대대
그 아가 물에 포섭됩니다. 물에 의해서 아가 응축되는 거죠. 물에 지배받는 거죠. 그래서 사물 중심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접화의지라고 해서 신인묘합이라고 합니다. 신과 인간이 묘하게 합하는 거,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신과 인간이 서로의 우위가 없이 서로 친근한 관계를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상호 주체적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분화주의는 미와 추를 이분법으로 나누고, 이분법이 문제입니다. 이분법으로 분화하고 미의 실체를 개념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추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근데 반대로 동양인들은 신비로 남겨놨습니다. 서양인들은 그 미를 아름다움을 개념적으로 이성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근데 동양인들은 그 미라는 것은 특히 또 미의 이상, 진리죠. 어떻게 보면 진리일 수도 있죠. 이것은 인간의 언어나 생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다고 겸허하게 그 신비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 도덕경에 유명한 말이 있죠. 도가도 비상다라고 해서 그 진리를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면은 진실된 도가 아니다. 진실된 진리가 진정한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동양인들은 신비로 남겨놓은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분화주의가 고전주의에 의해서, 고전주의 같은 경우는 이성과 감성이 분화했고 이 수학적 합리성이 강조됐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을 보시면요. 그 다음에 오히려 반대작용으로 인간의 감정을 중시하는, 그러면서도 개인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인간이 되게 부각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극단으로 가서는 모든 형식들을 해체하고 탈분화주의로 이행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생겨나고 공허하게 됩니다. 공허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막 되게 추상적인 그림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초현실적인 그림이 나타나기도 하고 한데, 이런 것들은 점점 동양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양의 저번에 문인화에서 봤던 동양의 산수와 비슷한 그림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중국의 동화주의 그림의 한 사례를 보면요, 이 산수도, 석도의 그 강인산수라는 산수도를 보시면은 되게 어떤 그 형태가 명확하게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기보다는 어떤 그 감수성의 분위기, 어떤 기운 생동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어떤 생명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이 배 모양이라든가 사람도 보면 꼭 만화 같잖아요. 자세히 그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 집도 그냥 선 몇 개만 그어 놓은 것 같고, 나무도 자세하지가 않고, 이 집도 보면은 선만 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들이 되게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응축주의를 잘 말해주는 일본의 정원을 보면은 되게 인공적입니다. 집 안에 돌들을 갖다 놔서 인공적으로 정원을 꾸며놨죠. 되게 절제되어 있고 그 앙증맞은 모습입니다. 자, 한국의 접화주의의 특성은 신명이라는 특성부터 볼 수 있는데요. 이 성덕대왕 신종을 보면은 되게 형태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 어떤 이런 뭐랄까요? 신비한 그 기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 불길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과 신과의 어떤 소통을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되게 신비로운 밝음이 좀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평원. 유명한 방가사유상이죠. 표정이 되게 평온하고 초월적인 모습이면서도 되게 또 다리를 딱 반듯한 자세로 엄격하게 경직된 게 아니라 한 발에 딱 올리면서 되게 초월적이고 자유로운 모습을 또 보이고 있어요. 해악도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주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양반이 바람을 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부인이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소바. 백제의 달 항아리를 보면은 대칭이 완벽하지도 않고 선을 보면은 완전히 동그랗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보면 볼수록 친근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표현하되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듯 하면서도 또 아름다움이 표현되어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아름다움이랄까요?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되게 자연적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 항아리를 빚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절묘하게 빚은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최강진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이 한국 미의 어떤 특징들을 좀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어떤 추동력을 상실한 분화주의의 부작용과 해체주의의 공허함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한국의 접하주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접하주의에는 대립의 관계, 이분법적인 대립의 관계가 분화주의는 이분법으로 분화되니까요. 대립의 관계가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철학적 비전이 담겨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화주의의 철학적 근거가 이원론이라면 접하주의는 삼원론에 근거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주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화주의, 서양은 이원론의 특징을 아무래도 근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접하주의는 삼원론, 아까 말씀드린 가위바위보라든가 그 천지인 삼재, 하늘과 땅과 인간이 서로 어울려져 있는 전통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천지인 사상에 따른 이 접하주의의 삼원론, 이 삼원론, 그러니까 결국 이 삼원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가 좀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도 다시 볼까요?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중국도 보면은 천과 인간의 관계, 천인의 관계라는 점에서 이분법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일본도 웅축이지라는 점에서 사물과 자아의 이분법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한국어의 신인묘합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좀 제 생각에는 좀 이거를 산문법으로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인묘합은 삼택을 보셨죠. 이 삼원론에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에 있어서 어떤 시각을 던져줄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면 한국적인 아름다움의 특성, 또 요즘 한류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또 BTS 같은 가수들의 춤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아니면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담고 있는 어떤 화합이라든가 조화의 그 메시지 속에서 어떤 이런 그 세 가지 항에 어우러져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서로가 평등한 어울림을 좀 발견함으로써 이것에서 한국적인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과제를 좀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지인 사상에 따른 접하주의의 삼원론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좀 과제로 남기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은 이제 최강희 선생님의 책을 주로 참고를 했고요. 이 세 책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